지난 4개월 동안 지루하게 이어지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결국에는 타결이 됐는데요.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일본 경제와 증시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 아베노믹스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나쁜 엔화 약세마저도 10년 만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부채 한도 리스크, 지금 언론들을 보면은 보통 합의를 했다, 타결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봉합됐다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지난 주말에 그 부채 협상 문제에 대해서 예. 사실 그 표현이 어그리먼트냐, 서튜냐 요게 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예. 그동안 그 4개월 이상 동안 이 부채 협상을 두고 굉장히 공화당과 민주당 또 사람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예. 맥카시 하원 의장 간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의 이렇게 부채 협상 시한이 임박하고 또 미국의 그 국고가 거의 바닥난 엑스데이터가 옴에 따라서 일단 두 사람 다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에 연임, 예. 그다음에 맥카시 하원 의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복구되지 않을 때에는 본인도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외형상으로 봉합시켜놨다 하는 이 표현이 인상 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그리먼트와 달리 사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강경파들이 지금의 부채 협상 문제에 대해서 봉합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변수들은 남아있다 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상처가 많았습니다. 예. 일단은 서티어 봉합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불확실한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유럽과 중국이라든가 이런 증시에서 강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처뿐이 없는 영광이다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 상처뿐이 없는 영광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2년 동안은 좀 시간을 벌어놨습니다는 2년 후에는 또다시 이 부채 협상 상환 문제를 두고 미국에선 공화당과 그다음 민주당 간의 양당 구도에서는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은 측면에서 이전에 말씀드려도 피스칼 룰, 재정의 준칙 문제, 이 문제가 이렇게 이후에 그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8월 달이죠. 잭슨홀 미팅에서는 원래 각국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금 모여서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각 이렇게 국에 놓여 있는 세경제입창위원회에서 세경제 현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는 세경제 현안의 지금 부채 문제 중요하고 부채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국가들이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재정 정책을 도입하자 하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논의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재정 정책을 도입하는 문제가 현 정부 특히 추경호 부총리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는 거대 야당 때문에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피스칼로 재정 준칙의 도입 문제는 굉장히 논쟁이 거세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봉합되면서 이 한 차례 리스크도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각국의 증시 움직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강하게 반등했죠. 예. 워낙 그 시한이 임박됐고 엑스데이터 국고 바닥 디폴트 얘기가 그동안 사실 이달 들어서는 가장 부채 협상의 진전 하루하루 모습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좌우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부채 협상의 그 봉합된 문제가 호재로 작용해서 3대 지수가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예. 가장 주안점은 엔디비아의 그 후강에 입어서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마 그 정영국 PD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여주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6% 이상 강하게 급등했죠. 장 초반서부터.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은 이건 부채 협상과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디비아라든가 삼성전자의 그 감산 문제를 해서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쪽에 영향이 되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그 필라델피아 지수가 6% 이상 급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그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결국 마감 지수로 7만 원을 돌파했죠.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한국의 증시에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게 90% 이상 여기에 들어오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외국 자본의 향방이 중복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른 국가들 한번 보면 차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부채 협상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일 증시와 중국 증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는 인도의 ETF, 필라델피아 ETF, 그 일본과 관련돼서 계속 이 방송을 통해 수출해 왔습니다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은 좀 부진했습니다. 상해 지수는 좀 이렇게 소폭 상승했습니다는 예. 선전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중화경제권 싱가포르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거든요. 최근의 중국 증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로 보면 부채 협상에 그 보갑되는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일본의 증시가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그 기대가 이렇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일본 증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베노믹스의 그 최대 장애물이었죠. 나쁜 엔화 약세가 10년 만에 사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나쁜 엔화 약세라는 것은 공식적 용어입니다. 예. 이건 나쁜 용어는 공식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좀 해소된다 하는 측면은 그동안 아베노믹스가 경기부양과 증시를 위해서 오히려 역행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그 나라의 그 통화를 약세를 유도하면 수출 경쟁이 증대해서 수출이 증가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 경제학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1990년대 자산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20년 갖은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쓰더라도 사실 그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1년에 미 예일대 명예교수인 하마다 고이치스의 이렇게 그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두 지역이죠. 아베 신조 일본 수랑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4월 그 7일 날 퇴임했던 그로타가 사실 축으로 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엔화 약세가 수출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마샬 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아무리 수출 구조가 사실 그 경쟁력이 옛날만큼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에서 나가기 때문에 수출 구조가 엔저 같은 가격 경쟁에 민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엔저를 이렇게 도모했어도 수출이 살아나지 않았죠. 오히려 거꾸로 수입 내수장이 거꾸로 위축됐습니다. 예. 그리고 엔저가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일본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엔저가 도모되도 수출이 살아나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의 경제 고통을 굉장히 증가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일본의 증시도 니케이 지수와 엔저 간에는 원래는 선순환 관계, 착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은 이렇게 일본의 그 엔저가 도모되던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사실 나쁜 엔화 약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것이 풀릴 조짐을 보이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 대해서 상당 부분 궁금증을 ധാ내고 있다.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기어오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쁜 엔화 약세가 사라진다는 건 주가 선순환 관계가 복원된다는 의미로 풀이해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은 그 버핏 회장이 일본을 그 방문하셔서 일본의 그 주식을 추천과 함께 일본은 사실 수출 증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중요했던 것이 5대 상사거든요. 그래서 5대 상사 하면 일본의 수출이고
그리고 한국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5대 상사가 결국에 우리나라의 4대 그룹에서 SK만 제어고 상사에 의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사실 일본식 성장 모델에 의해서 196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이 모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5대 상사 하면 수출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자 그동안 엔화 약세와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간의 나쁜 엔화 약세 관계가 됐다면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아마 5대 상사 주식을 추천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난번 그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도 깜짝 놀래게 이게 오버가 아니냐. 워렌 버핏 회장이 5대 상사 주식을 강하게 매입하는 이 문제가 하나의 모토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버핏 회장이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해서 그렇다 퇴임 이전까지는 우리가 일본의 그 엔화 약세와 니케이 지수 간의 역관계인 나쁜 엔화 약세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 위에 빠르게 풀리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 엔화 약세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브로타가 4월 8일에 퇴임했으니까 4월 7일에 132엔이었습니다. 예. 5월 29일 날 140엔이었습니다. 한때는 142엔 깠습니다. 엔저가 됐죠. 근데 니케이 지수도 4월 7일 날 27,472에서 어제는 31,233.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고요. 예. 니케이 지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엔저와 니케이 지수 간의 과거에는 역관계 나쁜 엔화 약세에서 이제는 선순환 가계니까 착한 엔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엔화 약세마저 사라진다 하는 표현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일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31,233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1989년 10월 1일 우리가 서울 올림픽 끝나고 난 직후에 일본의 그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일본의 제조업의 상장이죠. 그렇죠. 이 경쟁을 받다 해서 미국을 제질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제펜시아라는 용어가 나온 때입니다. 이때가 기점이 1989년 10월 1일 일본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풍이 이른 상태에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6,644. 이게 이제 역대 일본 증시에서 보면 가장 최고치입니다. 예. 이 수준을 언제 깰 것이냐. 지금 한 500포인트 남았습니다는 하루에 300포인트 이렇게 움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미 가시권에 와 있다 하는 측면에서 5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가시권에 지금 300포인트씩 하루에 움직이다 보니까 가시권에 와 있다. 그래서 과연 언제 깰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홍 앵커도 이렇게 그 연천가요? 일본에 그 갔다 오셨습니다는 일본의 그 제조업에 어떤 상징격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상징격 있는 제조업이 받쳐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같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여기에 부각될 수 있는 제2의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일본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외국 자본에 의한 자기 실력이 아니라 외국 자본에 의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거품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일본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 자금이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달러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버핏 상징 효과죠. 지금 그 금융위기 때도 버핏 그 회장한테 미국의 그 이렇게 강요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해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의 자문을 구할 정도로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 특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워렌 버핏의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버핏 회장이 마중물 이렇게 일본 그 증시와 관련해서 마중물 효과다 보니까 다른 그 투자자의 그들도 포트폴리오를 일제히 변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탈 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버핏은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웰스 파고를 은행주를 대거 매도했죠. 조지 솔로스도 역시 친중국 성향의 일론 머스크의 그 성향을 이렇게 반대를 해서 테슬라 주식을 전량 그 처음으로 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처분했던 대응 가지고 어디에 살까? 이것이 이제 국내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지침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버핏 회장은 일본의 5대 상사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것이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테슬라 매도 자금으로 일본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버핏과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버핏은 전통적으로 가치주를 투자하고 소로스 같은 헤지 펀드의 거물이다 해서 투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한쪽은 탄탄하게 하고 한쪽은 투기적 이익을 한 측면인데요. 지금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거 펀드, 컨텀 펀드를 처분한 상태에서 자기 가족의 자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2011년에 모두 모두 고객들의 자산을 돌려주고 자기 자신의 가족들만 되기 때문에 결국 가족의 자산은 버핏 회장과 투자 전략에 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소로스가 테슬라의 전략 매도했던 자금을 일본 주식으로 처분하는 것은 일본 주식 사는 것은 결국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리틀 이렇게 버핏이라는 빌 에크먼과 그다음에 우리에게 공매도의 실제 모델을 하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엔디비아,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돈나무원이라고 알려지는 캐시우드는 어떻게 될까? 연초에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입하고 지금 가장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엔디비아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지금 어떨까? 결국 AI 주식을 잡아야 된다. AI 주식을 사면 되면 AI 주식과 관련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에서 직접적인 자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자 테슬라의 보유 비중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엔디비아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쪽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저울질하는 매입적으로 저울질하는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국내 투자자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일본 증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경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오면서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증시는 선순환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부터 이게 관심이 되겠죠. 일단 외형상으로 보면 4월 7일 이전이긴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일본이 좋게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1분기에는 전기비 대비 전기비 0.4%로 나와서 한국의 0.3% 플러스에 비해서 25년 만에 일본이 한국의 성장률을 이렇게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연율로 미국과 한번 계산해 보면 0.4% 플러스를 이렇게 에스트리코 4승을 때려버리면 1.6%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식 통계 방식과 동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1.1% 속보치인데요. 요건 이제 잠정치가 지난주에 나왔죠. 1.3%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2배 이상 높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그렇다가 이후에 주가와 엔저와 니케이 지수 간의 선순환 관계가 됐습니다. 선순환 관계인데 자 일본의 부동산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주가라든가 부동산 함께 올라가면 웰스펙트 V의 효과에 의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게 보복 소비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받쳐주고 순수출 기여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1분기 성장률이 비록 한국보다 높게 나오고 미국보다 높게 나왔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일본의 지방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소비에 미치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하반기에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자 엔저와 니케이 지수가 선순환 관계 나쁜 엔화 약세가 사라지는 데 대해서 경기적 측면도 엔화 약세와 경기 간에 사실 그동안 나쁜 엔화 약세 역관계에서 앞으로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나쁜 엔화가 사라질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의 통화 정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사람이 우에따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에따 같은 경우는 4월 8일 취임해서 이달에 초에 첫 일본은행 회의를 주재했었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러지도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일본의
엔저 정책을 포기하고 예.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고 엔화 강세를 도모해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의한 출구 전략을 하는 측이 이러지도 그다음에 저러지도 하면 과거 당신은 그렇다가 갖고 있는 나쁜 감정을 이렇게 흑역에서 새로운 우에따를 모셨는데요. 사실 이분이 그 구도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런데요. 결국은 엔저이에서 주가의 그 선순환 효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엔저이에서 경기에 선순환되면 결국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에따 입장에서는 과거 정책을 가져가자니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하자니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난 거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당분간 사실 이런 쪽에 모습이 되지 않겠나를 보습니다. 그래서 우에따의 그 본래 속성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시다의 일본 총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제가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잘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에서 탈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렇게 은행에 대해서 우에따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그 변화를 과거에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변화를 이렇게 모색해야 된다 하는 이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는 우에따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끌어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를 끌어가자니 지금에서 보면 엔저의 주가의 선순환 효과, 엔저의 경기 선순환 효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통화 정책을 변경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떨어지면 우에따의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망세가 앞으로 지속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은행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증시와 경기는 누가 살리는 겁니까? 네, 사실 일본의 우에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워렌 버핏이 사실 마중물 돼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합니다는 분명히 앞서 일본의 그 내부에서 보면 일본의 그 펀더멘탈 또 외국 자본의 유입세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서 89년 상황을 제가 비춰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품 논쟁이 있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데는 역시 이 대목은 우리나라야 한국 사람들의 투자자, 여기 일학개미라 그러죠? 예. 일학개미 역할이 컸다고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이후에 한국 투자가들이 사실 일본에 중국 증시에서 자금을 뺀 자금 가지고 일본 증시에 대체적인 투자하는 상태에서 사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또 경기적 측면에서도 지금 뭐 홍해코도 다녀오셨긴 했습니다는 지금 일본의 예. 원엔 환율을 아마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일부에서는 엔화 사세요, 엔화 사세요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엔화 사지 마세요 하는데요. 원엔 환율이 지금 아마 950원 밑으로 떨어졌던 거로 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엔화 추천했을 때 시중은행들이 대체로 1,190원 정도인데 지금 950원 돼서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연휴까지 포함해서 아마 500만이 돌파할 거로 올해 들어서 500만이 돌파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기를 일본 경기를 살린다 하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일본 경제와 일본 증시를 살리는 라스트 리조트 최후보리가 한국인이다 하는 이런 쪽에서 예. 오랜만에 대통령께서도 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민간 사이드에서 기업이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엔저 혜택을 받아서 사실 그 일본의 증시도 살리고 지방 경기도 살리다 보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 그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적 감정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게 민간의 역할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민간이 기업이 주도해야 되고 국민이 주도하면 민간이 주도하면 관계도 개선된다.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다. 결국 민간이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의 라스트 리조트 최후의 보류가 일본은행의 위에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